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1.6%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메타마저 오르는 걸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성장주들이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메이드 여파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지켜주시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복투연구소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팀장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보겠고요. 명쾌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모멘텀 요인 만발하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2배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적 대박이 지속될 수 있을지, 특히나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사실 뭐 지금 2021년 중후반부로 좀 개별 종목 장사가 되면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어디냐라고 질문 주시면 뭐 반도체랑 금융주가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사실상 금융주가 지금 바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 시즌도 강세를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금융지주가 좀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안정적 실적을 얼마나 발표했고 우리가 현재 금융업종이랑 이제 좀 좁게 보면 우리 금융지주까지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실적은 뭐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출연이 두 번째지만 제가 이 복투 연구소에서 다니면서 좀 개인 투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향상된 부분들은 이제 기저효과가 아닌지 아니면 온전하게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는지 이 두 가지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가 보여준 이 실적 발표는 정말 찐 실적 발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금융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꾸준하게 뭐 미국으로부터 그다음 유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금융주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실 테지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잔파도 좀 고려하면서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그 이유가 이전에 못 나와서 그냥 그것 대비 좋아 보이는 기업들이 있고, 예전에도 좋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좋아진 기업이 있다면 우리금융지주는 후자다. 후자다. 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희 채팅방에 흑돼지 신동님께서 우리금융지주 많이 뛰는 건 M&A 이슈로만 생각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이슈도 지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우리금융지주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단순히 금융 쪽 말고 비은행 부분에서도 실적을 내겠다. 여기에 증권사 인수 추진, 뭐 배당 강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멘텀 만발이라는 코멘트가 붙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굉장히 좀 오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겠지만 경계감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융주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가치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와 달리 그냥 실적이 발표됐다고 해서 주가 100%, 200% 뛰기가 쉽지 않은 섹터거든요. 근데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금융지주가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M&A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M&A 이슈도 사실상 오늘 처음 부각이 된 것이 아니고 연말에 좀 뉴스를 살펴보신 분이라고 하시면 좀 익히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산분리, 은산분리가 되어 있죠. 금융과 산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 계통에서는 좀 금융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뭐 오너나 뭐 주주나 모두 입장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면 뭐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뭐 보험도 있을 수 있고 증권도 있을 수 있고 카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가 없단 말이죠. 이제 종금사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께서 비금융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M&A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매출 창출을 만들도록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네. 우리가 금융계통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서 예대 마진이 발생하겠지만 예대 마진 증가폭은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금융권에서 실적이 정말 말 그대로 떡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은 작년 증권사가 상당히 실적이 떡상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에 의한 차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증권업을 영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분들께 수수료 마진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안 되겠지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수입 다각화 측면을 만들고 2021년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영업이익률 더욱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겠다. 이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추세, 그다음 재무가치 성장성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방에서는 어떤 증권사를 인수하게 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증권사를 좀 인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올려주고 계신데 뭐 호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도 있고요. 역대급 실적도 나왔습니다. 주가도 보니까 지금 역대급 주가 부근까지 다가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제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은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금융지주가 사고 싶다. 탐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봐도 괜찮을지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그리고 그 외에 뭐 같이 따라갈 만한 종목이 있다면은 한 줄평 투자 의견 같이 주시죠. 네, 한 줄평으로는 제가 높지 않은 파도가 두렵지 않다면 들어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일단 사긴 사는데 네. 혹시라도 기대치가 높으신 분이면 다소 좀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옛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에 사고 결과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치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좀 적정 가치를 추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적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도 있고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의리금융주주나 금융업들은 좀 실적 기준은 좀 저평가 매력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자산 기준은 저평가 매력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다 말씀드린 게 높지 않은 파도. 그러니까 지금 우상향 추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서 덜컥 사신다라고 하면은 덜컥 사 시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되면서 오늘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도 보셨죠. 실적 발표 더불어서 좀 고꾸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도 일단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한 차례 물량 소화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2020년 연간 실적 발표하고 지금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수급동을 살펴보시면 꾸준히 최근 일주일 동안 외인과 기관 좀 순매수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나 저평가 매력도 그다음 M&A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사셔도 좋지만 잔파도가 있을 가능성 있으니 점진적으로 매수해 주시면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가는 부분마다 매수하시면서 분기 실적 시즌 위주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잔파도에 멀미해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다면은 들어와야죠. 끝은 줄 테니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는 처음 사자마자 물리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저점에서 발을 담근다면 더 좋을 테고요. 우리 금융지주 많이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은행업종 내에서 같이 따라갈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 금융 지주가 분명 좋지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재무 안정성, 재무 성장성, 수급, 주가 추세, 그다음에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좋지만 수급동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NH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인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튼실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종목 중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특출난 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과 좀 주가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 종목이기 때문에 고배당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NH투자증권이 배당락에 이은 조정이 선반영이 되었고 배당은 증권 계통 중에서 상당하게 거의 5.5% 넘게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좋다고 좀 부담될 수 있지만 이미 조정을 겪고 맥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면서도 앞으로의 고배당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은 NH투자증권이 아닐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도 좋지만 NH투자증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높은 파도를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이 종목들 한번 매수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선방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자동차. 그 안에서 대장 현대차 볼게요. 지난해 나란히 현대차 그룹 사형제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근데 그 실적이 나왔을 때도 섣불리 막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수급난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거 해결되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지 언제쯤 나타나 줄까요?
저번 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약간 비슷하고 또 J컨텐츠랑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안정적 실적인의 기대감을 상당히 보여주면서도 주가가 좀 기대치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게 정말 기대치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사용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이제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모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네 개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하게 100조 원 이상을 유지하면서 증가폭은 뭐 한 1에서 3%가량 좀 높지 않지만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8% 이상 증가를 했는데 친환경 차량도 분명 있겠지만 제네시스나 K9 등 이런 고급 라인들이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사업도 뛰어들었죠. 그래서 중고차 같은 정비 자동차 중심의 판매 효과가 현대차, 현대그룹주들의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이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면서도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서 5주 연속 음봉을 보여준 것은 앵커님 말씀대로 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급 동향 그 부분 때문에 좀 판단이 되고 좀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이 언제쯤 될까요? 뭐 차량용 반도체 업황 개선 언제쯤 될까요?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빠르면 2, 4분기에서 늦어도 3, 4분기 정도에 좀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기존에 내연기관에서 쓰고 있던 차량용 반도체가 그냥 친환경 반도체에 띡 붙이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 2021년 친환경차를 위한 생산 설비가 증설이 되고 있고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5개월 동안 공장을 멈췄던 한국 GM이 다시 한번 이번 주부터 100% 풀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다시 한번 더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2, 4분기에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늦어도 3, 4분기 전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그 반도체 수급난 해소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2, 4분기다, 3, 4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쯤 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뭐 앵커님 하길래 나 때문에 빠진다는 건가? 괜히 좀 찔렸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관련해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신 뉴스가 일본 시장에 12년 만인가요? 13년 만에 다시 재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과 일본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면 맞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서 또 많이 먹긴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2009년에 이제 일본 시장으로부터 이제 후퇴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일본에 약간 좀 국민성과 좀 관련이 있어요. 좀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우리 현대 기아차의 기술도 상당했지만 좀 가격적인 기술적인 경쟁이 약간 좀 부족해서 그리고 좀 일본 사람들의 그 애국 기업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약간 좀 판매가 부재해서 후퇴를 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만든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이제 토요타에서 만든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보였고요. 하이브리드가 아니어도 연비가 20 이상이 나오는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거의 28에서 30의 연비가 나옵니다.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지만 현대가 그 이후에 후퇴한 이후로 이제 현대 넥소를 만들었고요. 아이오닉 5를 만들면서 증권계 전문가들의 평에 따르면은 물론 일본의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하지만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수소차 넥소와 니로,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생산 기술과 캐파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일본 상대로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차의 친환경차를 앞세워서 중국이나 일본 시장의 재도전이 그때 이상으로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현대차가 언제 공회전을 멈추게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들고 계시고 이 종목을 놓으려고 하면 또 긍정적인 이야기, 또 그래서 좀 기대해 보면은 갑자기 반도체 수급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유자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저번 주에 J 컨텐츠를 말씀드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현대차를 봤을 때는 간곡하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간곡하게요. 하겠습니다. 네. 우선 J 컨텐츠 같은 경우는 유감속도 재무가치 좀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고 있고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이게 기저효과에 따른 최고치 갱신이 아니고 코로나19 이전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제가 저번 주에 첫 출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그런 데이터나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망가지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 심리가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재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좀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좀 지켜봐 달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재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한다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좀 약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현대차가 코스피 200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은 시장이 약세를 볼 때 낙폭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현재 공매도를 곁들이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황 개선이나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현대차가 더욱더 강하게 실적이 개선될 경우에는 이런 공매도 환매수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금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맥점 잡힐 때마다 외인과 개인의 순매수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평가가를 낮춰주시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더욱더 이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J 콘텐츠보다도 더욱더 굳건하게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기는 아쉽다. 절대 그렇기 안 되죠. 때문에 절대 안 절대 안 되기 됩니다. 때문에 간곡하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고영욱님께서 현대모비스도 지켜볼까요? 라고 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그럼 간곡하게 미워도 다시 한번에 해당되는 종목입니까? 네, 우선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요. 현대차보다는 주가 탄력도가 높은 종목이고 이제 현대차와 지분 관계로 또 현대글로비스와 또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좋지만 현대모비스 더 좋다, 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자동차주들의 공회전 멈추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뜨고 LG화학 친다라는 뉴스를 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ETF에 LG화학을 빼고 LG 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다른 이유와 상관없이 그냥 패시브 자금이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각각 얼마나 자금이 빠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현재 이제 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를 운용할 운용사들이 이제 리밸런싱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일부터 22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서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고 증권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런 산업지수 추종 자금 1조 156억 원에 달하면서 이제 LG화학이 이탈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편입이 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은 글로벌 2차 전지 ETF 자금을 포함해서 약 4,200억 원에 달하면서 총액은 약 2조 원에 추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렇게 ETF 좀 지수 편입 그다음에 리밸런싱을 10거래일에 나눠서 하는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인데 이미 충분하게 시장의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린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막 미련을 갖고 막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이런 이슈를 토대로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기로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그럼 지금 이 LG화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단기 실적 부진하니까 피하자라는 입장이 있고 단기는 부진하되 중기 사업 개편에 주목을 해서 더 들고 가야 된다, 좋게 본다라는 입장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저는 이제 보통 개인 투자분들의 편을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 업이 개인 투자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망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 LG화학을 접근할 때 나는 이걸 2차 전지로 접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LG화학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산업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하면 조금 넉넉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근데 앞서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쪽으로 보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LG화학이 근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전지 소재 부분에 12배나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이쪽의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배터리를 떼냈지만 LG화학도 아직도 2차 전지 그 소재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예전의 영광을 찾기에는 좀 무리일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 이전의 영광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지만 떡은 주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LG화학에서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년도 이제 12개월 선행파를 봤을 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는 커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심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전에 100만 원대를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LG화학을 12개월이나 보유할까? 이게 의문입니다. 많이 보유해봐도 3개월, 6개월 정도 보유하실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3개월, 6개월 정도 2차 전지를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LG화학이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미운 놈은 맞기 때문에 이런 주주 정책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떡은 주지 말자. 올라올 수 있지만 기대하지 말고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서 내 매수가를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리밸런싱 해가자라는 관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믿지만 떡을 하나 더 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요. 그럼 같이 우리가 아까 LG화학은 지고 뜨는 건 LG엔솔이라고 했잖아요. LG엔솔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이 거래 연속 기관이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들고 가신 분들은 기관의 패시브 자금을 강력하게 믿으셨거든요.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하락 전환했고 오늘 또 빠집니다. 팀장님이라면은 이제 기관 매수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는 떡을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 기대에 있어서 결과에 팔아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면 그때는 좀 이슈가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명 이 거래일, 확정일 이후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가를 먼저 띄우면서 기대감을 살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물량을 내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코스피 200 진입 이슈랑 MSCI 이슈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개인 투자를 알고 개인 투자자들이 나 사도 되나? 라고 판단하게끔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MSCI 들어간대, 코스피 200 들어간대, 사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물량을 던지죠. 하지만 네. 이런 편입 일정 이후부터는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가 관리하면서 지켜보시면은 중장기적으로 후회할 일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전해드렸고요. 3가지 상황실 짚어봤습니다.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